네, 오늘 개발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좀 하드적인 얘기는 아니고 소프트적인, 좀 추상적이지만 좀 소프트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뭐 하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은 전공도 좀 다를 것이고 관심 분야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 전공에서의 제 전문 분야에서의 하드 스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름은 박영웅이고요. 현재 질링스라는 조금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제 B2G라고 해서 이제 B2G는 여기서 얘기하는 G는 기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는 기관의 일반적인 기업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상명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디자인 대학을 나왔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참고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품이라던가 가구라던가, 제품이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가구라던가 환경 같은 거, 공원 조성하는 것들도 다 산업 디자인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요. 참고로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2, 3학번도 계신가요? 2, 3학번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04학번입니다. 네, 꽤 좀 졸업한 지는 꽤 됐고, 졸업은 제가 11년도에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04학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은 산업 디자인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포토샵과 일러스트에 눈이 튀어갖고 이제 그거 막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웹과 앱 쪽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몇 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개발자로 전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활동을 해왔고, 제가 강사로 활동한, 저는 이제 개발자예요. 개발자이면서 제 부업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박영웅 강사, 혹은 이제 박영웅 개발자, 회사에서 박영웅 리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강사 활동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뭐 이렇게 줌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좀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줌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것도 최근이긴 한데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있고 원격으로 학생분들이 계시는 방식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활동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강사 직함을 가지게 된 지 한 7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해야 할 얘기가, 잠시만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발자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인생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 마인드셋, 마음가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개발자 분들이, 저는 이제 전공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디자이너였을 때 보아왔었던 개발자분들과 개발자일 때 보아온 다른 개발자 동료분들의 모습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뭔가 마인드셋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지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편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일단은 이 세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persistance라고 하죠. 그래서 persistence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영속성, 뭐 개발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지속성이나 영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세부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좀 끈기를 가지고서 쭉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성, 영어로 이제 persistance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제 아까
들었는데 컴공과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컴공 화이팅 하는 거는 저도 참고로 이제 산업디자인과니까 컴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의아했는데 아무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속성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고 이제 이걸로 다 이제 주제가 이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제 마인드셋, 마음가짐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탄력적인 사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3, 4학년쯤 되시면 아실 거지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술적으로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안 풀리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안 풀리고 하면 내 정신력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력이 어느 순간 이게 확 깨져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멘탈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멘탈이 나가는 부분이 요 지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의 시니어라고 하면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노인분들 얘기하지만, 이제 개발 현업에서의 시니어들은 보통 이제 짧으면 5년 차, 최소한 7년 차 이상을 보통 시니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이제 업계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쌓인 이제 경력자들은, 시니어들은 이게 이제 정신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아는데 제가 주니어일 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멘탈이 막 들쭉날쭉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한번 깊게 떨어졌다가 굉장히 지속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진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회사 업무 정도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일을 해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멘탈이 한 나가면은 한 며칠 있다 돌아와요. 아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 난 개발이 안 맞다. 나는 개발자가 역시 좀 안 받는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진짜 나는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장사라도 해야 되나? 장사는 할 줄 모르는데 뭐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이 나갔을 때 중요한 거는 그 멘탈이 나간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방법은 일단 이 상황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어떤 내가 멘탈이 나가는 문제들이 개발 말고도 충분히 있으셨을 텐데 다 회복이 되셨을 거잖아요. 회복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 되셨을 거고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신력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안 풀리던 문제들도 정신이 멘탈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면은 희한하게 해결이 돼요. 안 풀리는 문제들도. 그래서 아무튼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개발하다가 멘탈 나가는 것만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악의적으로 뭔가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다 어떤 뭐 의도가 있었겠지.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예 진짜 내가 신경을 잠깐 그거에 집중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 행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를 잠깐 쇼츠 같은 걸 본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게임은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빠졌다가 나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이미 많이 희석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최대한 빨리 지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멘탈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또 멘탈이 깨지는 그 순간이 또 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탄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인식을 하시면 멘탈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공부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시각적인 거에 의존해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색상이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허들을 넘기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을 전환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개발할 때 감각이 뭐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신뢰 대신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친 후에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분들을 만나고 그 학생분들이 여러분들 또래일 수도 있고 혹은 제 또래일 수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60대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질문이라는 게 이제 뭐냐, 질문을 잘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을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질문을 제가 받아보는 입장에서 돼보니까 질문을 못하시는 분은 잘 못하고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이라는 걸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질문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은 잘하는데 이분이랑 소통하다 보면은 질문을 좀 막 던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답변자, 제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답변자가 되다 보니까 답변자 입장에서 질문자가 정보를 많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로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주니어 때 이제 선배 개발자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안 풀리자마자 바로 가갖고 물어보면은 티가 나요. 아, 이 사람이 고민 없이 왔구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한테 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답변자 입장에서의 답변은 굉장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 좀 개발적인 얘기긴 한데 로컬에서는 제가 만들던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빌드가 잘 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품 빌드를 잘 했는데 이 AWS EC2에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빌드하려고 보니까 하고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에러가 나지? 왜 EC2에 올라가서는 빌드가 안 되지? 라고 해서 엄청 찾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거의 하루 넘게 찾았어요. 이틀이 넘진 않았고 하루 넘게 이제 문제를 계속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파일의 대소문자 차이였어요. 파일의 대소문자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그러면 EC2의 환경을 내 로컬에서 굴리면 되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도커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서 도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환경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컴퓨터에다가 환경을 뭐 까는 거. 그래서 이제 도커를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세팅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내가 개발은 시작도 안 했는데 세팅하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도커 세팅 같은 거 하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툭 던진다는 거는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만 전달되는 거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의거한 정보가 답변자에게는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시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왜 이 행동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거냐라는 걸 다시 역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분들을 경험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학생분들이 질문하면서 이미 답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일단은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을 본인이 추측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7, 80%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떤 원인을 추측해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일단 개발자의 어떤 마인드셋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래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제 없애가면서 소거해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분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개발을 하는 거면은 코드가 있을 것이고 그 코드를 공유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일부 코드,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일부분의 코드 몇 줄에서 뭐 몇십 줄 정도만 복사해갖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슬랙을 쓰는데 슬랙으로 공유한다거나 디스코드로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공유를 해버리면은 답변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으로 조그맣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젝트가 이만한데 거기서 일부 내용만 보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는 게 좋은데 사실 답변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를 딱 받으면 좀 막막하긴 해요. 그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내가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제가 수많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사실 학생분이 프로젝트를 딱 던지면은 이야 이거 이거를 해석하는데 저희가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는 거는 내가 네 마이크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는 거는 답변자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지금 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의 그 화면을 공유해서 답변자가 같이 보는 거. 예, 답변자가 옆에 있으면 같이 컴퓨터에서 보고, 혹은 답변자가 원격에 있으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은 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뭐 팀뷰어도 있고, 구글 원격 데스크탑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금방 찾아요, 문제를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은 질문자가 고른 답변자는 아마도 그 문제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만 잘 주어지면 답변자는 문제를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잘 깔아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자가 하는 거예요? 답변자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깔아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질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은 질문자 역할을 하겠죠? 뭐 지금 1학년이신 분들은 최소 4년 이상은 질문자 역할을 하실 거고, 혹은 이제 좀 고학년이신 분들은 질문자 역할이 좀 짧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잘 깔아놓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을 원래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대비해서는 좀 분량이 있어갖고 빨리 하고 있는 거고, 뒤쪽 내용은 비교적 덜 중요하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할 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강사님, 이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물어보아도 될까요?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제 생각해보시면, 기초적인 초급 질문과 기초 질문과 고급 질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초 질문, 고급 질문 이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잘 환경을 깔아줘서 답변자가 쉽게 답변을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질문이고, 그냥 툭 던져서 제가 이거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냥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나쁜 질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저 부트캠프, 아까 이제 제 이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트캠프들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초반에 이런 마인드셋을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막상 내가 질문자 입장이 되면은 나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신입분들이 특히나 이제 질문할 때 이런 것들을 어겨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니어 경력자분들은 답변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 의견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한 보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요? 해결됐네요? 오케이.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진정성 있게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답변자에게 진정성 있는 고마움을 잘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게 꼭 물질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면 뿌듯하다. 내가 시간을 좀 소비하긴 했지만 이 사람에게 좋은 해결책을 줘서 나름의 보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게 조성하는 것도 질문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질문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향에 맞는 좋은 질문은 뭘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MBTI가 있고 제 MBTI는 별로 궁금하시는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저만의 성향으로 이제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것 방식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적인 호기심인데 지금은 이제 학생분들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조건 자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보다는 여기서 이제 아까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persistence, 지속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해서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마인드셋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지속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취업하고 나서 한 1, 2년에서 길면 한 3년 정도는 진짜 나는 개발자야라는 어떤 자부심에 있어서 굉장히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회사 업무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4년차, 5년차가 되면서 점점점 그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호기심을 갖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최대한 저의 주변 환경들을 그런 어떤 지속적인 기술,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도구들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도 뭐 다양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개발 영상들 위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신기술이 나오면 또 뭐 나왔어?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또 새로운 기술 또 나와서 또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눌러는 보는 거. 정보는 확인 정도는 해보는 거. 내가 깊게는 안 들어가도 뭐가 나왔구나 정도는 알고서 가다 보면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게 생기면 깊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변 환경들을 좀 내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개발 관련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 유튜버들 있죠. 국내 개발 유튜버들 제가 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해외 유튜버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그 관련된 기술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영상들이. 물론 지금 브라우저 환경에서 아예 도입조차 할 수 없는 최신 기술들도 막 설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미리 접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강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비교적 최신 기술에 능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시니어들은요, 시니어 개발자들은요 최신 기술에 관심도도 낮고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최신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분들이랑 소통하다 보니까 비교적 알게 되는데 확실히 시니어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나왔어? 그런 게 있어? 이런 어떤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점점 후퇴되는구나, 내 스스로가 이 업계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여러분들 같은 어떤 주니어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호기심이라는 게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수용적인 자세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 개발하면서 혹은 개발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GitHub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GitHub도 쓰고 비트버켓도 쓰고 예전에 이제 스터디할 때는 GitLab도 써봤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GitHub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GitHub에 보면은 프로젝트를 이제 오가니제이션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저장소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리뷰할 수 있는 거 해보셨나요? 리뷰를 해보셨나요? 코드 리뷰를 해봤다 혹은 코드 리뷰를 받아봤다. 뭐 아마 계시겠죠? 많은 경우에 한 절반 이상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절반 이상은 오가니제이션, 뭐 레포지토리, 이게 뭐지? 코드 리뷰? 이런 거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얘가 잠깐 나가네요. 그랬을 때 그런 코드 리뷰를 막상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가 스스로
타인에게 들으면 사실은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타인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개선할 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수용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이제 긍정적으로 항상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받았을 때,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어 기제를 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어 기제는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 기제가 있어야지 사람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방어 기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공격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제 다른 어떤 후임 개발자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사실 소통의 일단 기본 틀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수용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동료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현업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다들 이제 지금 동료들이 다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방어 기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서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면 좀 일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거짓 없이 솔직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제 정보를 다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는 건 아니지만 말을 최대한 아끼지만 대신에 내가 전달하는 정보에는 거짓이나 과장이나 이런 건 없어요. 허위 정보는 없다.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정보가 거짓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방어 기제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고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을 포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이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거짓을 섞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느끼는 건데, 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일을 왜 저따구로 하지?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저따구로 하는 거는 내 생각이고, 막상 그 사람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나면 다 상황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런 상황들을, 앞뒤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그 결과만 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사정과 상황이 있고 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당시에는 화가 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막상 뒤에서 다시 얘기해보면은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뒤에 가서 알 게 아니고 미리 내가 인정하고서 저 사람은 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거 사정은 나중에 들어볼지언정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긍정적으로 이제 뭔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방어 기제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리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리더에 관련된 리드하는 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개발자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좀 몇 분 남았죠? 네. 17분이요? 아, 네. 한 3분의 한 절반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내용이 뒤에 좀 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목표 설정이나 과정 설계 같은 것들을 나에 맞는 나라는 사람의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개발자 교육할 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주도 개발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은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발 공부를 하려고 하고 혹은 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 같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막 적극적으로 드시나요? 나 이거는 꼭 해서 내가 성공해야, 그 성공이라는 게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프로젝트를 잘 만드는 거, 뭐 최적화를 잘 시키고 에러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가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까 멘탈 나가는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멘탈 나가는 거. 그 멘탈 나가는 깊이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동기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갔을 때 한번 쿡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동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를 배울 거면은 뭐 예를 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거기에 딸려있는 리액트, 뷰, 거기에 또 딸려있는 뭐 기타 플러그인들, 뭐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건데 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차 목표는 취업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가 취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서로 다를 수 있겠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세요. 가끔씩 그냥 좀 명상 같은 거 할 때나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거는 실무적인 내용인지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것들은 보통 재밌거든요. 근데 흥미 위주로 가면은 보통 실무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잠깐 하는 거. 근데 막상 그걸 가지고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별로 쓸모없는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발자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실무적인 내용일수록 지속적이며 높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건 곧 나의 몸값이 올라가고 내가 버는 돈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업종이 유망해서 혹은 개발자가 비교적 돈을 더 잘 벌어서 개발을 시작했다가 멘탈이 나가서 개발자의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일시적인 동기로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동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일시적인 동기로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일정을 짜야겠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일정을 짠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보고 검증해보고 실습해보고 예제 만들어보고 프로젝트 만들어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봐야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알게 되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 당연한 어떤 5가지인데 이걸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1번, 2번,
4번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걸 봤는데 제 머리를 좀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문제 해결을 하고서 이제 이해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정보 수집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검색도 해보고 그냥 검색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검색된 결과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럼 나는 뭘 배워야 되냐? 저는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온라인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인프런, 유데미,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패스 캠퍼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패스 캠퍼스부터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있고 뭐 책도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랑 이제 블로그들 많이 봤어요. 근데 블로그도 요즘에는 무지 많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의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닌데 라고 적혀져 있는 블로그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정보 검색 잘 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일정 구성하고 꼭 예제나 프로젝트로 끝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꼭 예제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까지 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간단한 예제 정도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공유하되 공유할 장소가 없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고, 이따가 아마 다른 연사님이 발표하시겠지만 뭐 커뮤니티를 만드셨다고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하 자신을 믿어라, 전성기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뭘 뽑아 먹을까? 이 생각부터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지나면 그 뽑아 먹을 수 있는 대상에서 탈락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사실상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아무튼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이미 말씀 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지원하신다잖아요. 잘 이용해서 잘 내가 개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준다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취업해서 어떤 나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 사회생활을 장기적으로 사회생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2년, 1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해왔던 게 지금의 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버는 돈, 저의 어떤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처럼 닥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래서 아까 키워드는 뭐였어요? 지속성, 퍼시스턴스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개발자로서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